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8의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날 시행했던 108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일로부터 보시면은 한 이틀 됐는데요. 지금이 6월 5일인데요.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제 구성은 동일하게 원가, 회계 원리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1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상중하는 제가 나누는 좀 주관적이지만 상위 1문제, 중위 14문제 하는 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평이한 수준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 6월 3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시험 당일 날은 좀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않고 그다음에 강의 일정도 좀 그때는 좀 잡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부분 점수 같은 거 질문 들어올 때 그때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 수가 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답변을 제가 그래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좀 드렸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냥 평이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108회 이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그러면은 이때 어떤 게 생기겠어요?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생겨요.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그걸 물어본 거죠. 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뭘로 처리되는 거예요? 바로 자본 조정 항목이 되는 거죠. 붕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이 돼요. 다만 좀 이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걸 유추해서 풀어내야 되겠지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기본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주 전주는 주 천안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만 한 거니까 이 자체는 거래가 아니네요. 계약금으로 계약금 부분은 이제 거래가 되겠죠.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10만 원을 받았다. 회계처리 물어봤는데 쉬운 붕괴죠. 단순하게 우리 회계처리 붕괴 자체를 물어본 건데 계약금을 받는 거니까 선수금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수표에 대한 처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 처리되죠. 전주가 여기서 우리 회사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제3자가 발행한 거예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였죠. 바로 현금으로 처리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 하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득점으로 이루어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평이하게 어느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듀윌에서 저와 함께 전산 회계 1급에 대해 정리하신 분들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한 번 더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3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연습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라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기말 재고가 실제보다 과대하다.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하다, 크다. 이러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있죠. 상품 팁박스의 논리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판매 가는 상품은 고정된 상태에서 대변에 기말 재고 자산이 크다는 거는 바로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겠죠. 매출 원가는 과소해져요. 비용인 매출 원가가 과소해지니까 이익은 당연히 과대해지겠죠. 이익은 과대해지고요. 비용이 과소하니까 이익은 과대해지고요. 이익이 과대하니까 자본 역시도 과대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타는 문제 우리 반드시 출제되니까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산이 과대됐고요. 이번 자본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가 되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이익이 과대, 4번 매출 원가가 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답안을 확인해서 답을 찾아줘서 정확하게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예. (4번) 문제 중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약간 중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전부 다 대비를 했던 그런 유형의 기준서에 대한 문구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체감잔해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맞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방법? 정해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옳은 말.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내부 창출한 영업권 우리가 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옳은 말이겠죠. 4번을 먼저 볼게요.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니까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없는 거 0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얘도 존재한다. 옳은 말이고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문구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3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나머지 문구들 전부 다 기준서 문구 중요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놓쳤다 하더라도 많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난이도를 중으로 배치를 했어요. 5번 문제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단기 투자 자산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서는 매출 채권도 나오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주황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현금, 당좌 예금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우편한 정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돼요. 근데 얘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굳이 찾는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얘를 물어볼 수도 있었으니까 850만 원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1년 만기 정기예금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여기서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네요. 물론 이 문제만 푼다면은 노란색으로 된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7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외상 매출금
물론 바드라움도 합쳐진 거지만 여기서는 얘가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 문제네요. 예.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볼게요. 자, 사채가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반면에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누구예요? 여기 선수금은 유동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뭐 쉬운 문제. 어떻게 보면 중하, 하로도 분류될 수가 있었어요. 급의 비유동 부채에는 뭐 장기 차입금 정도가 조금 더 있죠. 예, 그런 부채들이 비유동 부채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실기도 같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 탭에 들어가서 그 분류 체계가 좌측에 나오잖아요. 그걸로 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 예. 7번 볼게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익은 얼마인가요? 자, 재고자산 평가손익을 물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기말재고자산만 그리면 되거든요. 비누와 세제가 있네요. 그런데 비누의 경우에는 이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낮으니까 평가손실이 발생하는데 세제는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높으니까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굳이 그림을 그려서 푼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부상 재고는 누구? 비누 것만 찾으면 돼요. 수량은 100개예요. 100개고 원가는 75,000원이었어요. 75,000원. 순실현 가능가치는 65,000원이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림까지 이 문제는 그리지 않고도 가볍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 사각형의 면적이 평가손실이 되겠죠. 가로가 100개, 세로가 10,000원. 그래서 100만 원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10,000원이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고요. 조심할 거는 여기서 2만 원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기말재고자산 저가법을 적용하니까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5만 원이 되겠죠. 낮은 금액인. 그러므로 기말재고가 자, 그러므로 원래 우리가 기록을 원가로 했고 기말재고도 5만 원이니까 여기서는 평가손실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답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평가손실, 여기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풀려서 답을 하면 1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말재고는 저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일. 1번이 답이네요. 시용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1번이 답이겠죠. 2번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예약 판매 이건 조금 잘 안 나오는 건데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한테 인도되는 시점이 아니라요. 이 예약 판매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얘가 그 용역이랑 똑같아요.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이거랑 같아요. 주문 개발, 예약 판매 계약 요게
주문 계약. 이건 아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하잖아요. 그래도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 예약 판매가 주문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홈페이지 제작 업체라든지 어플 제작 업체가 주문 계약 요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약 판매 같은 맥락이에요. 3번은 할부 판매죠. 할부 판매는 회계에서는 장단기 불문하고 다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해요. 여기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그 다음에 4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은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시점이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도 뭐 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2번이 우리는 주문 계약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예약 판매라고 표현한 게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답이 1번이란 걸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중상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회계 원리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은 그냥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문제부터 이제 원가 회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유형의 문제도 많이 접해본 적 있으실 건데요.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는 기초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기초 기말의 증감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숫자를 대입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요? 상품 팁박스를 그리면 되겠네요. 상품 팁박스가 아니라 원재료 계정. 그러니까 원재료 팁박스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산이니까 얘도 차변 증가, 대변 감소하겠죠. 옮길 수 있는 것들을 흰색으로 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입이 20억이야. 그냥 20으로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가 3억이 감소했다. 그러면 기초를 가령 3억으로 가정하면 여기는 제로로 하면 되겠죠. 4억이라 하면 1억으로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시한 출제자가 제시한 것만큼 금액의 차이만 나면 돼요. 기말이 기초보다 3억이 작게만 설정이 되면 돼요. 그러면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잖아요. 이 원재료 사용액이 23억이 나오겠죠. 이걸 물어본 거죠. 23억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계산 문제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이제 답을 3번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예.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대비를 했었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원재료 계정하고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와 제공품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고로 여기 기초 제공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계정이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마찬가지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죠. 단기 총 제조원가도 제공품에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계정이잖아요. 이건 제품.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정보고, 반면에 원재료와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답이 가나라마가 돼요. 가나라마. 답이 4번인데 마가 지금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예. 문제 보시면 가나라마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극복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가액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계산의 문제의 유형 4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바로 아까 T 계정 그리는 거,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그려서 푸는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직접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 문제죠. 세 번째가 이 문제죠. 바로 정상 원가 계산. 세 번째 문제. 네 번째가 종합 원가 계산 문제. 이렇게 4개의 유형만 풀면 웬만한 계산 문제 다 푼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 역시 정상 원가 문제가 나왔죠.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의 50만 원, 예정 배부율. 자,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좀 쉽게 제시했네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실제 여기는 실제 발생액. 여기는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 발생액이 50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예정 배부율이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인데 다 알려줬어요. 실제 조업도 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200원. 이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쉽게 나왔다. 그래서 얼마? 6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된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예정이 10만 원 크니까 우리가 10만 원 과대 배부 차이, 과대 배부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바로 답이 그래서 10만 원 과대 배부 1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계산 문제 지금 풀리는 것을 보세요. 계산 과정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한데? 이런 거 못 풀겠는데? 이렇게 해서 괜히 나약한 마음으로 포기하는 바에는 조금만 더 대비하면 충분히 득점되니까 이렇게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산에게 1급만 한다라고 하면 약간 계산 문제에 스킵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더 큰 목표, 전산세무 2급 합격하시려면 계산 문제 스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산세무 2급까지 마스터할 거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12번) 문제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상으로 체크했어요. 자, 1번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짓게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수 있겠죠. 공정별로 원가를 추적하니까요. 그럼 그 공정의 책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죠.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하여 원가 계산한다. 그렇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죠. 이유는 재료는 공정초의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공정에서의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였죠. 3번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 3번이 답이거든요. 기초죠. 자, 그래서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 계산할 때 둘을 비교할 때 기초의 차이가 나는 거죠. 기초. 왜냐하면 평균법은 기초도 다 완성됐다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걸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기초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만약 기초가 존재하지 않다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완산량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모든 계산 과정, 즉 기말저음품과 원가 계산 역시 완성품 원가 계산 역시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론에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4번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4번이 옳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원가 계산보다 개별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서술로 길게 나왔으니까 좀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네 문제가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 회계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부가가치세 세 문제 확인해 볼게요. 13번도 좀 쉬운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단답형이잖아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죠. 그래서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간주 임대료, 전세 부분, 보증금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죠? 이게 간주 공급이죠.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죠. 원칙적으로. 단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간주 공급.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전용, 면세 전용과 같은 나머지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3번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답이 3번이네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같은 말이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얘는 12번으로 유형을 잡잖아요. 12번 영세 매출로 잡죠. 반면에 수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16번 수출로 잡잖아요. 예.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총론에 나온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납세지가 되겠죠.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가 된다 그랬죠. 3번 운수업 막 돌아다닌다 그랬죠. 부동산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우리가 운수업도 같이 있었죠. 건설업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고요. 반면에 부동산 매매업이 여기랑 같이 있는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죠. 법인의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이 중요하니 바로 이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는 건 부동산 임대업이 그런 거죠. 여기는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답이 4번이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마지막 부가가치세 15번 문제 보도록 볼게요. 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다. 아, 2번이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영리, 비영리 이런 걸 상관하지 않죠. 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뭐 국가든 누구든 일단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예. 자, 3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맞겠죠. 4번.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렇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 그러죠. 이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하는 사람과 사업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담은 담세자, 최종 소비자 둘이 다른 간접세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15번도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로 확인이 되네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출제됐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 문제 8문제 출제됐고요. 1번 문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찾아내면 됐어요. 이게 자본 조정이라는 거 알면 되겠죠. 2번 문제 바로 계약금 받는 거, 선수금 받는 거죠. 그리고 뭘로? 타인 발행 수표, 현금 처리된다는 거 알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3번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거죠. 이거 강조를 한 거죠. 기말재고 자산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기말재고 자산이 증대하면 바로 매출원가가 과소해지죠. 그러면 이익이 과대, 그 다음에 자본이 과대, 이게 따라가잖아요. 예. 4번은 우리 무형자산에 대한 기준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예. 5번 문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범위와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6번은 분류를 물어본 거죠. 비유동 부채를 물어본 거고요. 7번은 재고자산 저가평가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작은 금액을 기말재고로 한다.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 평가 이익이 나오게 해서 틀리게 함으로써 1번을 답으로 하고 싶은 다분한 어떤 그런 목적이 보이는 문제. 8번 문제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 4문제 볼게요. 9번은 원재료 계정을 그리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기초기말을 증감으로 표시해서 대입을 해갖고 푸는 문제가 되고요. 10번 문제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해 물어본 거죠.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죠. 반면 손익계산서 쪽은 제품 계정이 되겠죠. 11번은 바로 정상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 거죠. 1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말로 된 문제가 출제됐죠. 핵심 포인트는 이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날까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13번 부가가치세 세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물어본 거죠. 중요한 문제였고요. 14번은 바로 납세지에 대해 물어본 거죠. 15번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총칙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6월 3일 시행했던 우리 전산회계 1급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에듀윌에서 이제 같이 준비했던 많은 분들 합격했을 거라 기대가 되네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